안녕하세요. 전 이제 고1을 앞두고 있는 살 만큼 산 할머니입니다. 이제와 돌아보면 인생이라는 게 짧기도 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긴 것 같기도 합니다만 변하지 않는 건 제 젊은 날이 참 고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나이랑 비슷한 분들이야 고생이라면 밥 먹듯이 했겠죠. 일찍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는 셋이나 있었으니까 온갖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입힐 옷이 없어서, 불을 뗄 연탄이 없어서, 새를 내지 못해 눈칫밥을 먹어서, 돈이 없는 서름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지만 절 제일 힘들게 했던 건 배를 곪고 있는 아이들의 입에 넣어줄 음식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새아이를 배부르게 먹이는 일이 왜 그렇게 힘이 들었을까요?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배를 줄였으면 음식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입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음식이 맛이 있든 없든 뭔가가 생기면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르겠네요. 당시 남편은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보상이랄 것도 없이 남편 일당 한 달치를 던져주곤 끝내더군요. 저도 시집 와서는 몇 년 동안 애 낳고 키우고 살림만 하면서 살았으니 세상 물정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저 남편이 더럽게도 운이 없었구나. 아이고, 내 박복한 팔자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았죠. 길게 슬퍼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어떻게 해서든 남편 없이 애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시장에 나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겨우 기저귀를 뗀 첫째와 둘째는 남겨두고 젖먹이 막내만 들쳐업고 일을 나갔죠. 혹시 애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방문 걸쇠에다 구부러진 대못을 걸어두고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호떡 몇 개를 먹으며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죄스럽게 그지없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쌀이 떨어져서 쌀을 꾸러 다니는 건 예산일이었어요. 어느 성당에서 밥을 나눠준다는 소리에 찬밥이라도 얻으려고 기웃거리는 일은 이제 창피하지도 않았고요. 남의 장독대에서 김치를 훔치다가 머리채를 잡힌 적도 여러 번이었죠. 좀약을 커다란 가방 안에 가득 채우고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팔았을 땐 이 좀약을 털어놓고 험한 팔자 끝장내고 싶다는 생각 자주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시래기를 주워다 국을 끓이고 생선 대가리를 얻어다 반찬을 만들 때마다 가혹한 운명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애들 생각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도 흐르더군요. 애들이 혼자 책가방을 지고 학교를 다닐 만큼 크니까 살기가 한결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먹고 살 일만 걱정할 게 아니더군요. 이젠 공부시킬 걱정도 해야만 했습니다. 쑥쑥 자라는 키만큼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학원은 둘째 치고서라도 학교에 내야 할 돈을 못 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더군요. 옛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째 녀석에게 있었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생각나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까요? 3학년 때였을까요? 아무튼 학교에 다녀온 큰애가 기색이 영 좋지 않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얼른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솔직히 말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그날 학교에서 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학교에서 환경 미화 때문에 각자 준비할 물품을 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무슨 똥배짱을 부린 건지 필요한 물품을 자기가 전부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였죠. 선생님이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도 우리 집에서 다 준비해 줄 거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책 한 권을 살래도 몇 번이나 생각해야 하는 형편에 교실에 필요한 거울이며 시계며 교탁 위에 놓아야 하는 유리까지 어떻게 다 준비를 합니까? 당장 가서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하라고 했는데도 글쎄 이 녀석이 때를 쓰며 전부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린 마음에 자존심을 꺾이기가 싫었던 것이겠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 많은 걸 전부 준비하려면 우리 식구 한 달 생활비는 너끈히 들어갈 겁니다. 제 마음이야 다 해주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다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직접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애가 감당치 못할 말을 한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의 그 행동에 큰애의 마음이 크게 상했었나 봅니다. 대문을 박차고 뛰어나간 녀석이 해가 다 져가는데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 동네를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애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정신없이 찾아다니다가 신문 보급소 사무실에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했죠. 사무실 직원이 애 등짝을 때리는데 제게 기가 막힌 말을 하더군요. 무작정 찾아와서는 일을 시켜달라고 하더랍니다. 돈을 벌어서 거울도 사고 시계도 사야 한다면서 말이죠. 아무리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고집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큰애는 자기가 직접 신문을 돌려서라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 애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전 그 길로 전세 내야 할 돈을 털어서 아이의 환경 미화 물품을 전부 사주었죠. 이토록 부족한 환경에서 여자 혼자 애 셋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별짓을 다 했죠. 구두쇠라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으로 자그마한 집을 샀고 그 집의 가치가 오르면 또 돈을 보태 다른 집을 샀습니다. 그렇게 목돈이 만들어지면 은행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기도 했고 땅값이 오르면 작은 상가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덕에 애들 데리고 얼마나 이사를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요? 인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살림이 점점 나아지더니 지금은 5층짜리 빌라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자신 있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애들 원하는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도 이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부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첫째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성형외과 원장을 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건실하게 자기 사업을 하고 있죠. 또 막내딸은 음료로 유명한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요. 이만하면 저 애들 잘 키운 거 맞죠? 이렇게 잘 자라준 애들은 모두 제 짝을 만나서 제 인생들을 살고 있네요. 전 애들이 결혼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씩을 해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서운한 일 없도록 일부러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해주었죠.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아웅다웅 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말입니다. 자식들 어려울 때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겠지만 평생 뼈 빠지게 모은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의가 상하고 손톱을 세운다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겠죠. 그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출가시키고 보니 그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첫째, 둘째 두 아들놈은 장가를 가더니 코빼기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같이 좋은 세상에 제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놈들은 제 인생 살기가 그렇게도 바쁜지 그 쉬운 일을 잘하지 않더군요. 첫째는 성형외과 의사고 둘째는 자기 사업하니까 정신없이 바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하는 꼴들을 보니까
점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지 뭡니까? 가뭄에 콩이 나듯 어쩌다가 전화가 올 때는 꼭 뭔가 구린 목적이 있었어요. 엄마, 저예요. 큰애냐? 오랜만에 목소리를 다 들어보는구나. 그런가요? 죄송해요. 제가 병원 일 때문에 하도 바빠서요. 그래, 한가한 것보다는 바쁜 게 훨씬 좋지. 몸 챙겨가면서 일하거라. 네, 그럴게요. 그런데 엄마, 이번 돌아오는 명절에 아무래도 못 찾아뵐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니? 네, 병원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빠질 수가 없는 중요한 일이라서요. 애엄마도 못 갈 것 같고요. 너희 병원은 명절에도 세미나를 한다니? 너는 그렇다 치고 애미는 왜 못 온다는 게야? 애들 영어 캠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아요. 아무튼 이번에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 바쁘다는데 뭐 별 수 있겠니? 설에도 이해했는데 추석이라고 이해 못할 것도 없지. 알았다. 나 그렇게 알고 있으마. 명절이나 돼야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인데 그마저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애들과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사는데 이건 뭐 남북 이상 가족이 따로 없네요. 첫째 놈이 그렇게 제 속을 긁어놓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 때문에 명절에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죠? 그래, 네 형도 못 온다고 하는데 너라고 괜찮지 않을 리가 있겠니? 신경 쓰지 말고 일 봐라. 예? 형 이번에 또 못 온대요? 왜요? 설마 또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그래, 그놈의 병원은 꼭 명절 때만 세미나를 연다는구나. 하지만 명절 연휴 때만 골라서 오는 네 손님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아이 참 엄마는 전 진짜라니까요. 정말 사업상 중요한 손님 때문에 그래요. 뻥만 치는 형이랑은 정말 다르다니까요. 됐다. 내가 보기엔 두 아들로 모두 똑같아. 어쨌든 이번에도 못 온다니까 그리 알고 있으마. 한두 번이면 그렇다 치는데 계속되면 의도적인 거겠죠. 자식들이 장성하면 애들 인생에 거치적거리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게 도리겠지만 지들 필요할 때만 부모 찾는 아들놈들이 서운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묵묵히 제 옆을 지켜주는 막내딸이 있다는 거랄까요? 명절은 물론이거니와 엄마 적적하다며 틈만 나면 저를 찾는 딸애가 아니었다면 전 진즉에 우울증에 걸렸을지 모르겠네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새초롬 하더니만 막상 크니까 지 오빠들보다 100번 낫더군요. 그렇다고 제게 애교를 부리거나 살갑게 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알아서 밑반찬을 해다가 냉장고를 채워놓고 예방접종이니 건강검진이니 말없이 제 손을 붙잡고 병원에도 다녀옵니다. 오빠들 이번 명절에도 또 안 온다고 하지? 그래. 첫째는 뭐 병원 세미나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둘째는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나 뭐라나. 아유 그놈의 레퍼토리라도 바꾸라고 해. 차라리 솔직하게 여행 간다. 비행기 표를 끊어놨다. 그렇게 말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오빠들은 맨날 비슷한 핑계만 대는 거야? 나도 지들이라고 미안스럽지 않겠냐. 다 처자식들 챙기느라 그런 건데 내가 이해해야지. 아유, 엄마는 참 속도 좋아. 엄마 청춘 다 바쳐서 그 고생하며 우릴 키웠는데 명절 때 아들 얼굴도 못 보는데도 이해를 다 해주고. 툴툴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제 옆을 지켜주는 유일한 자식이랄까요? 딸애도 시집을 가서 회사 다니랴 남편 애들 챙기랴 정신없이 바쁠 텐데 그 와중에도 꼬박꼬박 저를 들여다보고 틈틈이 전화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애들 키울 때 새 녀석 중 아무도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하게 키운다고 키웠지만 저도 모르게 아들놈한테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얹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딸애는 맨 마지막에 태어난 죄로 알게 모르게 제 손이 덜 갔을 거예요. 새끼 챙겨 먹기가 녹록지 않을 정도로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으니까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 엄마 생각하는 건 딸 자식밖에 없으니 제가 생각해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들들은 가정을 꾸리고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엄마였어요. 재작년 이맘때쯤에는 큰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어요. 수술 중 의식을 찾지 못한 환자가 응급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사건이었죠. 겨우 목숨을 구한 환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첫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었어요. 이 때문에 큰애는 합의를 보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2억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본인은 개원하느라 빚도 많고 여력도 없다면서 제게 손을 내밀더군요. 아들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없다면 모를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제가 첫째에게 돈을 해주니 본래부터 시기 질투가 많은 둘째 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도 사업하느라 자금이 얼마나 빡빡한 줄 아냐면서 형만 편애하지 말고 본인도 도와달라고 떼를 쓰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둘째를 살살 달래려고 했습니다. 네 형은 잘못하면 옥살이하게 생겼잖니. 그래서 엄마가 도와준 건데 동생이 돼가지고 그걸 질투하면 어떡해? 아니, 아무리 형이 빚이 많다고 해도 돈 2억지 못 구해요? 사는 아파트도 있지, 동두천에 세준 아파트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괜히 자기 건 건들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손 벌린 거잖아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사정은 무슨? 사정이라면 사업하느라 비싼 은행 빚 쓰고 있는 내가 더 딱하죠. 엄마가 나한테 2억 도와주잖아요. 저 살림살이 확 핀다니까요. 볼멘 소리를 하는 둘째 입을 막기 위해선 제 형이랑 똑같이 돈을 해줘야 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둘째한테도 2억을 건네주었어요. 이 사실을 막내딸이 알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습니까? 사위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요. 그래서 딸애한테도 네 오빠들에게 해준 만큼 똑같이 돈을 해주겠다고 넌지시 말했죠. 그런데 딸애가 펄쩍하고 뛰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왜 쓸데없이 빚을 내서 나한테 돈을 해줘. 됐어. 엄마 돈 없어도 김서방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아니 그래도 네 오빠들한테는 2억씩 해줬잖니. 엄마한테는 다 똑같은 자식인데 너만 빼놓을 수 있겠니? 됐다니까. 오빠들은 원래 돈독이 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나랑 김서방이랑은 큰 욕심 없어. 둘 다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맞벌이 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이 뭐가 걱정이람? 그러니까 내 걱정 말고 엄마 걱정이나 하셔. 그렇게 말하는 딸애가 참 대견하더군요. 속이 야무지게 연근 딸애는 자기 자신보다 절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말해 못하겠습니까? 툭하면 저한테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제 오빠들보다 1000배 만배 나은 자식이죠. 이쯤 되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차라리 아들 말고 딸 셋을 낳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또 돈 달라고 하면 그땐 정말 해주지 마. 엄마가 무슨 재벌인 줄 알아? 엄마 노후도 생각해야지. 평생 일군 재산 오빠들한테 전부 다 털어줄래? 알았으니까 혹시 너도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 너 도와줄 능력 정도는 아직 있어. 난 딴 거 없어. 평생 고생만 한 엄마 편하게 사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오빠들 등살이 휘둘리지 말고 좀 의연해지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겉은 투박하기 그지없지만 속은 참 정 많은 딸이었어요.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고요. 첫째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원장에다가 둘째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고 막내딸은 대기업에 다니니까요. 겉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자식 농사는 절반만 성공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자식들 전부 여의고 남은 인생 적적하게 사는 우리 나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저 건강이 최우선이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밝게 사는 게 제일이죠.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고단한 시절 다 보내고 이제 겨우 살만할 때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마련이죠. 저와 가장 친한 고향 친구에게서 날아온 비보는 제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친구는 건강검진 중 폐암 3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벼랑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말을 잇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네가 왜? 담배도 피지 않는 네가 왜 폐암이라는데? 모르지 뭐. 암은 유전인 경우가 많다니까 몹쓸 병을 물려받았나 보지. 예, 그래도 너무 좌절하지 마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니? 말기도 고치는 세상인데 희망을 갖고 꾸준히 치료를 하면 거뜬하게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죽을 병에 걸린 것도 걸린 건데 자식들이 벌써부터 재산 나누는 일 가지고 설레발 치는 걸 보니까 우울해 죽겠어.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하면서 애들 키웠나 싶기도 하고 무자식이 상팔자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네가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왜 벌써부터 애들이 재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내가 암 3기라니까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던 아들이 금세 돌변하지 않겠니? 아픈 엄마 먼저 모시겠다는 말은 고사하고 자기는 이래서 엄마 못 모신다. 누구는 저래서 엄마랑 살지 못한다. 앞다퉈 발 빼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어디 그뿐이면 다행이게?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상속받아야 한다는 둥, 금융자산은 저렇게 나눠야 한다는 둥, 자식들이 온통 내 걱정은커녕 내 재산 갈라먹을 생각만 하잖니. 암에 걸린 친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친구가 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자식들이 재산에만 탐을 내고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친구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너도 자식들 너무 믿지 마라. 나도 이 꼴이 돼보니까 알겠더라. 자식들이 자식이 아니라 부모 등골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보이지 뭐니. 등골 빨아먹는 거머리, 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한 말인가요? 등골 빨아먹히려고 그 갖은 고생하며 애들을 키운 게 아닐 텐데요.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는지 서글퍼지더군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을 남긴 친구는 2달 후쯤 덜컥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전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요. 상주 자리에 있는 친구 자식들 얼굴이 번들거리는 것처럼 보여서 오래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의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란 존재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막상 제가 친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 장남과 둘째는 정말 진심으로 슬퍼할까요? 아니면 재산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아귀 다툼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애들은 아닐 거라고 내가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상속받을 엄마 재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겠냐고 그렇게 자신 있는 대답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더군요. 저도 단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욕심 많은 애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가늠하기가 어려웠어요. 먼저 간 친구가 던진 숙제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전 큰 마음을 먹고 자식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기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애들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선 너희들한테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참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구나. 놀라지 말고 잘 듣거라. 지난달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니던 내과를 갔는데 초음파 검사를 한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더구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단다. 전이가 너무 많이 돼서 수술도 어렵고 이제 내게 주어진 생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까
며칠간 고민 끝에 이렇게 글로 남긴다. 난 이미 마음 정리 끝냈으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걸리지도 않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슬퍼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죠. 적어도 이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눈물쯤은 흘려주겠죠. 첫째, 둘째가 아무리 욕심이 많고 질투가 많다고 해도 그렇게 바닥은 아닐 겁니다. 우리 애들에 관해선 다른 건 몰라도 그 정도쯤은 자신할 수 있었어요. 문자를 보낸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제일 먼저 막내딸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이 문자 뭐야? 이게 정말이야? 어? 진짜 엄마가 암이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그게 정말이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실은 엄마를 지극히 생각하는 딸의 마음을 알기에 차마 걔한테는 거짓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마음을 떠보려다가 까무러치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딸애한테만은 이실직고를 해버렸죠. 자초지종을 들은 딸애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뭐야, 그렇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해. 나 정말 놀랐잖아. 미안하다. 엄마 친구 자식들이 그런 폐악질을 했다는데 엄마도 네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너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봐. 불보듯 뻔한 일을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아마 엄마 부동산 지분 나누느라고 큰 오빠랑 작은 오빠랑 엄청 싸울걸? 아마 엄마 아픈 건 안중에도 없을 거야. 괜히 엄마 상처받지 말고 그만둬. 설마 진짜 네 오빠들이 그럴까? 엄마는 오빠들한테 그렇게 당해놓고도 몰라? 오빠들이 엄마를 물주로만 생각하지 뭐로 생각하겠어? 막내의 차가운 그 한마디에 묘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설마 제 아들들이 그 정도일까요? 아니요. 전 딸애가 제 오빠들을 너무 쓰레기로 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키운 애들이었어요. 없이 산 탓에 결핍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속정이 있는 애들이라고요. 아무튼 넌 잠자코 있어. 네 오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딸애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먼저 찾아온 딸애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첫째 내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엄마,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네 병원은 어떡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지금 병원이 문제야? 둘째는 아직이지? 내가 제일 먼저 온 거 맞지? 그렇긴 한데 이 자식은 엄마가 죽게 생겼다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입만 살아가지고는. 첫째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제 동생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까지 그런 제 남편을 거들더라고요. 원래 둘째 도련님은 정이 좀 없으시잖아요. 아휴, 어머님이 암 말기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사람 붙잡고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그랬구나. 아들 며느리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그래도 제 엄마가 아프다니까 헐레벌떡 찾아온 걸 보니까 좀 안심이 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둘째 내외가 대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정말이야? 엄마가 암 말기라고? 뭐야, 형 와 있었어? 넌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이제 오는 거야? 엄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여태 뭐 했어? 아니, 갑자기 왜 내 탓을 해? 그렇게 따지면 장남이 엄마를 더 챙겨야지. 그리고 형은 의사이기까지 하잖아. 야, 임마, 나 성형외과 의사인 거 모르냐? 그리고 왜 이럴 때만 꼭 장남을 찾냐? 엄마 집이랑 가깝게 사는 네가 더 신경을 써야지. 뭐? 형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지하철 3정거장 차이인 거 잊었어? 아, 진짜 이 자식 형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는. 두 아들놈이 맞닥뜨리자마자 얼굴을 붉힙니다.
미리 와 있던 막내딸이 그런 제 오빠들에게 일침을 날리더군요. 아, 정말 오빠들 왜 이래? 누가 먼저 온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엄마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 걸로 싸우고 싶냐? 두 녀석들이 막내의 지적에 머쓱하게 입을 다물더군요. 그렇게 집에 모인 가족들을 쭉 둘러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애잔해지더군요. 제가 죽는다고 해야 겨우 식구들이 모일 수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애들이 모였다는데 안심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처량했고요. 어쨌든 애들이 지 엄마가 죽는다는 소식에 달려와서 다행이었어요. 분명 재산보다는 엄마 걱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려던 찰나 큰애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먼저 꺼내더군요. 그런데 엄마, 병원에서 몇 개월 안 남았다고 했다며? 그럼 재산 분배를 엄마가 미리 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통정리? 그게 다 무슨 소리니? 아니, 엄마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랑 재산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세대한테 똑같이 상속될 텐데 솔직히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장남이고 그간 제가 엄마 신경도 훨씬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분배해달라는 거냐? 엄마가 형평성에 맞게 나눠주셔야 잡음이 없다는 거죠. 유언장 같은 것도 공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니까 엄마가 서열순대로 분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 말이 큰애 입에서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재산 분배를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쓰란 말을 어떻게 저토록 태연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자 작은 애가 벌컥 화를 냅니다. 형,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형이 장남이니까 엄마 재산을 더 가져야겠다는 거야? 아니, 형 개원할 때 엄마가 보태준 돈이 얼만데 그것까지 따지면 똑같이 분배하는 것도 계산에 안 맞는 거 몰라? 그런데 뭐? 재산을 더 달라고? 정신이 나간 거야? 뭐야 이 자식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너 사업할 때 엄마한테 돈 안 가져갔냐? 그리고 당연히 장남이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엄마 돌아가시면 재산 누가 지내? 장남이 다 지낼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분배되는 재산도 장남이 더 가져가야지. 안 그래? 이게 우리나라 법이 아주 잘못됐다니까. 그건 형 생각이니까 헛소리 그만해. 막내는 이제 막 결혼했으니까 좀 덜 가져가더라도 형이랑 나는 똑같이 나누는 게 맞지. 두 녀석이 재산 분배를 가지고 옥신각신 말도 아니었어요. 두 사람이 말싸움이 붙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도 입씨름에 열을 올리더군요. 그 모양새를 보던 막내가 기가 차는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보기에도 볼성사나운 꼴인데 딸의 눈이라고 제 오빠들의 추악한 행태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다 못한 딸애가 그런 오빠들에게 일가를 가하더군요. 이미 다 물 건너갔으니까 그만들 싸워. 뭐? 물 건너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사후 재산은 모두 공익 기부하겠다고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오빠들이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없다고.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자식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엄마 재산을 기부해? 왜긴 왜겠어. 오빠들이 맨날 엄마 재산 때문에 싸우니까 엄마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기부할 단체까지 다 결정했으니까 꿈들 깨셔. 어? 막내딸이 그렇게 말하자 눈이 뻘개진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더군요. 전 막내의 심증을 눈치채고 태연하게 받아쳤죠. 그게 정말이에요, 엄마? 진짜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고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그래, 그렇게 결정했다. 진즉부터 생각해왔던 일인데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서둘렀어. 너희들한테는 이미 많은 재산을 줬잖니. 그러니까 이제 내 재산에 대해선 신경들 꺼라. 아니 그런 걸 왜 혼자서 결정을 해요. 기부를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남기고 기부를 하던가. 왜 남한테 돈을 뿌린다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큰애가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자 작은 애도 못지않게 썽을 냅니다. 그건 형 말이 맞죠, 엄마. 내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똥줄이 타는데
엄마 죽으면 그 돈 가지고 숨 좀 쉬려나 했는데 기부? 그게 가당키나 해요? 안색을 바꾼 며느리들도 싸늘하게 한마디씩을 보태더군요. 어머니, 아니 어쩌면 아들 며느리한테 남겨줄 생각은 안 하고 남부터 챙겨요.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 변호사고 뭐고 다 철회하세요. 큰형님 말이 100번 옳죠. 이제껏 어머님 모신 게 누군데요? 왜 어머님 재산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제 엄마가 시어머니가 몇 달 남지 않은 시한부라는데 지들한테 재산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발광을 합니다. 그 꼴을 보자니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이런 것들도 자식들이라고 챙긴 제가 미련 곰탱이 같았어요. 전 그런 애들을 향해 빽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시끄러워!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니들은 엄마 돈밖에 보이질 않니? 엄마가 당장 죽게 생겼다는데 슬프지도 않아? 이것들이 정말 보자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너희들한테 2억씩 빌려준 돈 모조리 토해내. 안 그러면 당장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버럭하자 애들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요, 으름장이 아니고 진심이었어요. 고단했던 제 평생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이런 것들도 아들 자식이라고 품에 안고 키웠던 게 후회스러웠어요. 아니 엄마는 무작정 그렇게 화를 내실 일이 아니라 그 입 닥치래도 죽어도 나 혼자 죽고 살아도 나 혼자 살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내 말 알아들었니? 당장 나가 어서. 전 빗자루를 휘두르며 개면저거하는 아들 며느리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도저히 성이 나서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깨를 들썩이며 씩씩거리는 저를 막내딸이 달래주었어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괜히 엄마만 상처받을 거랬지. 오빠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어. 아휴. 딸아이의 말처럼 괜한 짓거리를 했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의 본심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인생이 허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그 다음날 정상적인 건강검진 결과표를 사진을 찍어서 첫째와 둘째 놈한테 보내버렸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애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큰애랑 둘째 애한테서 연거푸 전화가 왔지만 괘씸한 마음에 일부러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두 녀석 모두 제게 문자를 보냈더군요. 엄마, 속상하게 해드렸으면 죄송해요. 저도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저껜 제가 표현이 서툴렀어요. 마음 푸세요. 엄마 화가 좀 풀리면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릴게요. 엄마, 진짜 다행이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형이랑 싸웠던 건 엄마 돈 때문이 아니라 형이 하도 얼굴에 철판을 까니까 얄미워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도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데 위로해줄 생각은 못하고 헛소리만 했네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아들들이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직까진 화가 난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한다는 생각에 재산 절반을 남겨뒀지만 솔직히 이것도 어떻게 할지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엄마를 물주로만 아는 이 녀석들을 도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을 듣고 싶네요. 좋은 충고 꼭 부탁드립니다.